예금은 예금자 보호가 된다는 그런 장점이 있어요. 9월부터는 이 예금자 보호 한도가 1억으로 올라간다는 뉴스가 나왔죠. 애초에 예금자 보호를 하는 이유는 뭘까요? 내 돈을 맡은 은행이 아주 가끔 망할 때가 있었거든요. 그럼 은행이 망해버리면 예금 넣었던 거를 찾을 수가 없으니까 전액 손실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불안하니까 예금자 보호 제도라는 걸 만든 거예요. 그럼 애초에 손실을 본 역사가 없다면 어떨까요? 보호를 해줘야 될까요? 안녕하세요, 머니아입니다. 제가 유튜브 시작하면서 단기 채권이나 이런 저위험 상품들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근데 이 상품들 얘기하면서 예금보다 훨씬 낫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지금 구독자 34만 명이 가까워 오는데 그동안 꽤 반대 의견이 많았었어요. 위험한 거 아니냐, 위험하다. 제가 유튜브 처음 시작할 때 코로나 때였으니까 금리 막 인하할 때랑 또 금리 오를 때랑 이때 뭐 위험하다 이런 얘기들이 많았었어요. 저도 제 생각에만 갇혀 있으면 안 되니까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성공하신 분들이 가만히 생각을 좀 해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어쨌든 지난 영상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저위험 챌린지를 만드는데도 안정성 관련된 VOD가 들어가 있거든요. 이 영상 보시는 분들도 저위험 상품들 했을 때 안정성이 어떤 느낌일까, 어떤 정도일까 이런 생각을 해보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보세요. 검색해보시고 그 다음에 스스로 한번 답변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전제 조건 하나는 일단 우리가 비교할 대상이 주식이나 코인 이런 건 아니에요. 뭐 주식해서 뭐 100% 벌었다, 뭐 코인으로 10배 벌었다 이런 거는 제 채널을 보시는 구독자 여러분들한테는, 그러니까 안전지향적인 분들한테는 안 맞는 얘기일 겁니다. 저도 주식을 하지만 주식 투자는 제대로 투자하지 않으면 손실폭이 크잖아요. 그래서 뭐 미국 주식 최근 하락했을 때도 있고 닷컴 버블 때도 있고 08년도 금융위기 때도 있고 2010년대 뭐 유럽의 재정위기 이럴 때도 있었고 트럼프 1기 때도 있었고 많았어요. 그럼 뭐 부동산 이런 것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요즘에 일부 부동산 말고는 크게 하락했잖아요. 2022년 금리 오를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래서 생각해볼 거는 저위험 상품들이 예금보다 나은 선택지인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봐야겠다는 거죠. 그래서 예금이랑 저위험 상품이랑 비교해 볼게요. 일단 예금부터 생각을 해보면 예금은 예금자 보호가 된다는 정부에서 뭐 보호를 해주고 있는 그런 장점이 있어요. 9월부터는 이 예금자 보호 한도가 1억으로 올라간다는 뉴스가 나왔죠. 근데 그럼 이제 애초에 예금자 보호를 하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가 보호한다는 단어는 애를 보호한다고 하잖아요. 어른을 보호한다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잖아요. 왜 보호하는지 생각해보면 내 돈을 맡은 은행이 아주 가끔 망할 때가 있었거든요. 그럼 은행이 망해버리면 예금 넣었던 거를 찾을 수가 없으니까 전액 손실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불안하니까 예금자 보호 제도라는 걸 만든 거예요. 뭐 뱅크런 이런 얘기 하지 않아도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서. 그럼 애초에 손실을 본 역사가 없다면 어떨까요? 보호를 해줘야 될까요? 보호할 필요가 없죠. 좀 더 얘기를 하면은 이런 저위험 상품들, 단기 채권 ETF 이런 것들을 보면은 우리가 증권사 수수료를 부담하는 마이너스 0. 몇 퍼센트 이 정도를 처음에 보실 거예요. 그걸 회복하는 며칠 정도를 제외하면 안정적인 수익을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예금이랑 마찬가지로.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이전 영상에서 예시를 들었던 뭐 코덱스 단기채권 플러스 뭐 이런 상품들 있잖아요. 이런 걸로 이제 예시를 들자면 분산 투자가 되어 있어요. 이런 상품들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이 어떤 저축은행에 5천만 원을 넣어두고 그 저축은행이 망하면 5천만 원 그냥 허공에서 그냥 날려버릴 거예요. 예금자 보호가 없었다면. 뭐 실제로는 뭐 저축은행 뭐 이렇게 막 청산하고 이래가지고 뭐 얼마 정도 돌려받고 이럴 텐데 여튼 근데 이런 ETF 같은 경우는 여러 은행에 투자를 해요. 지난 영상에서 예시로 보여드렸던 코덱스 단기채권 플러스 이런 상품은 30군데에 분산 투자를 해요. 그래서 여기 구성 종목 이미지를 보면은 국민은행 채권, 신한은행 채권, 무슨 하나은행 채권 뭐 이런 채권들이 주로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읽어보면은 아 어디 계열사겠구나 하는 채권들이 들어가 있어요. 뭐 금융채라고 하는 것들이.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뭐 물론 여기 지금 들어가 있는 하나은행, 뭐 국민은행, 뭐 신한은행 이런 데가 망하기도 쉽지 않겠거니와 만약에 30군데 투자를 했는데 한 군데가 망했어요. 지금 여기 뭐 신한캐피탈 2% 비중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2% 비중이 망했어요. 그럼 마이너스 2%가 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머지 29군데에서는 원금이랑 이자를 받으니까 그 이자가 또 충족이 또 될 거예요. 이런 이유 때문에 분산 투자된 이유 때문에 만약에 이런 큰 회사가 망한다고 하더라도 안정성을 훨씬 높일 수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뭐 이런 큰 은행들이 망하려고 하면은 막 정부에서도 막 여기 망하면 큰일 나니까 뭐 재정적으로 지원을 해준다거나 이런 것들을 하니까 진짜 망하기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이렇게 첫 번째 얘기 드렸던 거는 분산 투자가 되어 있고 분산 투자를 하면은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 안정성 측면에서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두 번째는 투자 위험 등급이에요. 자, 투자 위험 등급은 최근 영상에서 많이 얘기했어요. 최근이 아니라 한 뭐 1년 동안 많이 얘기했어요. 그래서 증권사에서 이 상품을 판매할 때 매우 낮은 위험이라고 분류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걸 설명을 또 읽어보면은 6등급에 해당하는 상품은 단기 국공채, 국가에서 발행한 채권,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채권, 이런 정도로 유사한 위험의 펀드, ETF가 여기에 해당한다 라고 써있어요. 집합투자기구 이런 게 펀드 ETF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유를 하자면 IMF처럼 진짜 국가 부도가 되겠다, 국가에서 돈 빌렸던 채권들 못 갚겠다, 이 정도 돼야지 손실을 볼 수준이라는 거예요. 물론 뭐 우리나라가 진짜 뭐 요즘에 막 뭐 시끄럽고 뭐 어렵고 수출이 안 되고 이런 수준이 아니라 진짜 IMF 때처럼 뭐 대기업 막 넘어가고 막 이럴 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투자 위험 등급이 이 정도, 6등급이라는 게 이 정도다 말씀을 드렸어요. 물론 이제 5등급으로 넘어가면은 조금 더 위험을 감당을 하는 거고, 그 다음 세 번째 얘기 드릴 거는 예금자 보호를 해주는 예금보험공사도 이런 채권들로 돈을 굴리고 있어요. 예보기금 운용 비중 이런 거 보면은 채권으로 72%를 굴리고 있고, 예치금 그냥 돈 넣어놓는 거 21%, 그다음 뭐 연기금에 맡기는 거 뭐 5.9% 정도 하고 있는데, 얘네들이 이제 수익률을 보면은 채권 투자를 해가지고 24년도에 4.45%를 보고 있습니다. 자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내가 예금에 넣으면은 보호를 받는 대신에 예금 이자로 3%, 4% 보고 있어요. 근데 내가 돈 맡기고 그다음 이제 이 은행에서 예금보험공사에 보험료를 내요. 보험료 이제 쌓이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보험기금이. 그건 이제 4.4% 이렇게 굴러가고 있어요. 뭐가 좀 이상하지 않나요? 내가 굳이 보호를 받아야 되나? 손실도 없었는데, 첫 번째 얘기했던 것처럼. 두 번째로 또 생각해 볼 거는 분산 투자. 이렇게 보면은 국민은행 채권들, 뭐 신한은행 채권들 이런 데 투자하면은 수익률이 좀 더 나은데, 수익률 좀 더 괜찮은데 국민은행 예금에다가 돈을 넣을 필요가 없어요, 예금자 보고 때문에. 그래서 그럼 제 생각을 정리를 해볼게요. 첫 번째, 이제 분산 투자를 하면 손실이 되더라도 매우 적을 거다. ETF 이런 걸로 분산 투자 하실 수 있다. 실질적으로 이런 막 6등급 단기 채권 ETF들은 손실을 본 역사가 없다. 보호받을 필요가 없다. 두 번째, 국가에서 분류하는 투자 위험 등급에서 매우 낮은 위험이라고, 국가에서 돈 빌려주는 수준이라고 설명되어 있다. 세 번째, 예금보험공사도, 예금 보호해주려고 돈 모으고 있는 예금보험공사도 이런 저위험 상품들로 투자를 하고 있다. 뭐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이런 ETF가 불안하다, 이런 저위험 상품이 불안하다, 그러면 예금도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진짜 은행이 망했다 그러면 예금보험공사가 지금 쌓고 있는 보험금으로 보존을 해줘야 되는데, 보험금이 손실을 보면은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해줄 돈이 없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이게 불안하다 하는 거는. 심지어 이제 예금보험공사는 이런 저위험 상품 투자해가지고 24년도 수익률이 4%가 넘었으니까, 여러분들 2024년에 진짜 막 특별한 뭐 특판 예금 이런 거 하지 않는 이상은 4% 넘는 게 없으셨을 거예요. 최근에 생각해보세요, 없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단기채 ETF 하면서 막 손실 걱정, 안정성 걱정하면은, 물론 걱정은 해야 되는 건 맞지만 이제 막 과도하게 걱정하는 거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다음 영상에서는 저위험 상품 수익률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이런 생각도 하실 수 있어요. 고작 0.1%, 뭐 1% 이런 것 때문에 내가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요. 근데 엄청 선택지가 많아요. 뭐 단기채권 지금 했던 것도 그렇고, 좀 더 이제 리스크를 보면서 수익률을 볼 수 있는 것도 저위험 상품이라고 볼 수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금융 강국이 되어가고 있는데 써먹어 보세요. 상품도 다양하고 선택지도 많아지는데. 여튼 안정성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번에 교육 업데이트를 하면서도 안정성이 걱정돼서 뭐 채권 망했을 때 어떨까 이런 부분도 추가 촬영해서 넣어놓고 했거든요. 지금 고민을 해보니까 제 생각에는 이거를 부모님한테 얘기를 한다 해도 특별히 막 마음에 걸리거나 그런 게 없거든요, 제 생각에는. 이 정도 안정성이라고 하면은 해보셔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뭐 수익률 측면도 생각을 해봐야 되니까 그거는 이제 다음 영상에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